안녕하십니까. 자, 경영지도사 경영학 공부하시겠습니다. 저거 공부하면 그 기본적인 내용들도 학습하고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문제 수준이 아주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쉽게 접근하고 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파트 1에 나와 있는 그 경영학의 기초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그 경영학의 기초해가지고 뭐 경영학이 무엇인가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경영이라는 게 경영을 연구하는 그 실무를 갖다 연구하는 분야죠. 그래서 원래 자 경영학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사실 뭐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영학의 성격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영학 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자 경영학의 목적이 뭐요? 기업 및 조직에 관한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경영학이라는 게 경영을 연구하는 건데 경영이라는 게 뭐죠?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경영은 바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근데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큰 조직도 있고 작은 조직도 있잖아요. 이 경영은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조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고 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주로 기업이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뭐요?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가정 경영 이런 말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개인 경영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인 경영, 셀프 경영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한때 유명했던 게 뭐요? 세계 경영 이런 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경영이고 그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경영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은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를 갖다가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영의 가장 올바른 방법들 이걸 갖다가 이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영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영학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 가지만 확인하실 것은 그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그 아래 박스에 정리해 놨었죠. 자, 경영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것도 인간이 모여서 사는 조직이라는 것도 인간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사회 집단이죠. 사회 집단을 갖다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입니다. 또 경영은 실제 기업의 운영 관련된 걸 갖다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과학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영학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그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자, 그 얘기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게 경영의 두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런 걸 우리가 이 경영학의 지도원리라고 많이 합니다. 자, 경영학을 이끄는 경영학의 지도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경영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땐 뭐 학자들마다 또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학자들이나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한 가지는 효율성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가 경영학에서는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효율성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효과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체스터 바너드가 주장한 조직균형이라는 개념도 언급되죠. 조직균형이라는 개념도 언급되는데 주로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시험 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 또 2019년에도 나왔습니다. 2018년, 2019년 연속 나온 건데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 점 뜻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의 지도 원리 해가지고 뭐 효율성, 효과성, 조직균형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뭐 기타 학자에 따라서 수익성을 내세우는 학자도 있고 수익성 그다음에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말 대신에 뭐 능률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뭐 용어는 다 비슷합니다만은 원래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이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효과성은 흔히 효과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유효성이라고도 합니다. 유효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목표의 달성 여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것이 바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희생이 있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너무 큰 희생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뭐예요?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그냥 경제학에서도 언급하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성은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한다. 효과가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비용이 일정하다면 뭐예요? 효과를 최대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 것이
최소의 비용이라는 개념도 포함되고 또 최대의 효과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최대의 효과. 근데 이제 비용은 나가는 거죠. 비용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대신에 뭐 희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효과는 얻는 거며 얻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효과라는 말 대신에 편익이라는 말도 쓰고 그런 겁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희생이라든가 또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고 그다음에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2019년에도 그런 거 나왔습니다. 여기 효율성과 효과성 종합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건데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이다 하는 거죠.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내는 것이다. 맞죠?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입에 대한 산출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비용은 투입 결과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산출은 바로 이제 효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2019년에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 말은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 해가지고 이제 효율성을 설명하는 말로 나왔는데 그건 바로 유명한 책이죠. 스티븐 로빈스가 쓴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 로빈스 교수가 쓴 미국의 유명한 조직행동학자죠. 근데 로빈스가 쓴 그 경영학 원론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doing things right. doing things right.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 나온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와 투입된 자원, 결과는 산출이죠. 결과는 산출인데 이 산출을 위해서 투입된 자원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목표의 달성 여부입니다. 목표의 달성 여부. 그래서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가 바로 효과성이다. 해가지고 두 가지가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지도 원리다. 여기 뭐 두 가지 지표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맨 그 아래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효과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을 달성한다. 반면에 이제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효과성은 주로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효율성은 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개념인데 이런 개념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강조가 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단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결과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림도 스티븐 로빈스가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에 경영 마인드와 행정 마인드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은 실천 과학이라고 그랬죠. 응용 과학이고 실천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기반을 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뭐 따로 일부러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 경영학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원래 경영학은 독일 경영학이 먼저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1911년부터 미국 경영학이 나왔는데 사실은 근래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이것이. 뭐 예전에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2014년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독일 경영학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대한민국에 나오는 경영학 교과서 중에서 독일 경영학을 언급하는 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고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까지 독일 경영학을 언급했던 책이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그 경영학 개론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까지 언급됐습니다. 근데 그 책도 2014년인가요? 완전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이 나오면서부터 뭐예요? 독일 경영학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독일 경영학을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큰 특징만 본다고 하면 큰 특징.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죠. 독일 경영학은 학문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 반면에 미국 경영학은 실용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입니다. 가지고 거기 지금 독일 경영학, 미국 경영학이라고 해서 따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단지 독일 경영학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독일의 경영학은. 근데 이제 학문적 측면이 좀 강하다는 거. 반면에 미국의 경영학은 미국 경영학은 잘 아시겠지만 1911년 프레데릭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911년부터 이제 100년 좀 지난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경영학이고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는 경영학의 전부가 바로 미국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 미국 경영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경영 관리의 역사를 갖다 보시겠습니다. 미국 경영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자, 경영 관리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그 체크 포인트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과학적 관리예요. 과학적 관리가 나오고 1911년부터 해가지고 이 과학적 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1911년부터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과학적 관리라고 할 때는 흔히 갖다가 그냥 고전학파라고도 합니다. 과학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흔히 고전학파라고도 해요. 고전학파 경영학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을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테일러하고 자, 경영학의 창시자인 테일러보다 좀 뒤에 1914년에 이제 나온 자, 포드 시스템이죠. 포드하고 그다음에 1916년에 나온 자, 프랑스의 사업가인 앙리 페이올이 제시하는 이런 경영학입니다. 페이올이 제시하는 거죠.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거죠. 관료제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자, 이 과학적 관리라고 그래요. 과학적 관리의 시대. 그래서 이때는 과학적 관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예요. 이 과학적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뭐예요? 생산성만 강조했던 겁니다. 생산성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뭐 기계 부속품. 예컨대 저 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죠. 자동차 조립 공장에다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이제 제공품처럼 지나가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례 오게 되면 하루 종일 타이어만 끼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문짝만 붙이고 기계나 마찬가지죠. 기계 부속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자, 인간성을 강조하는 사조가 나왔는데 그 인간성을 좀 중시하게 된 사조가 바로 자, 1924년부터 나온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인간관계론은 이게 호선 실험. 자, 호선 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영학의 한 획을 그은 왜냐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경영학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1924년부터 호선 실험을 실시해갖고 한 10년간에 걸쳐서 실험을 한 결과 그동안 몰랐던 그동안 기업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획을 그은 것이 인간관계론. 물론 여기서는 사람 이름은 엘튼 메이오 한 명이 주로 언급됩니다. 원래 메이오 말고도 레슬리스버그라든가 호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거고 엘튼 메이오는 나중에 합류한 거예요. 나중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신규 임용돼 가지고 나중에 참여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메이오가 해석을 한 거예요. 제대로. 가지고 이제 메이오 이름이 가장 부각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현대적 경영이죠. 근대적 조직론이라고 하는 조직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조직이론이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오게 돼요. 가지고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은 체스터 마나드가 있고 이 마나드 말고도 이제 사이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이어트라든가 마치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뭐 무지하게 많은 행동과학에 기초한 무지하게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시험 문제에서는 빠지지 않고 늘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경영학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이 2019년도엔 요 파트에서 제 파트 1에서 2019년에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여기서 10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만 10문제. 근데 보통 여기서만 뭐요? 대여섯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까지 좀 다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래서 고전적 관리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성만 강조했으니까 인간성이 무시가 됐던 거죠. 그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인간성을 중시하게 된 겁니다. 인간성을 중시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도 달라요. 인간관. 인간을 보는 관점 아니에요. 인간을 보는 관점인데 인간관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조하는 인간은 뭐냐? 경제인 또는 기계인이라는 거예요. 기계인, 경제인 또는 기계인 같은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관계를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직 이론에 가면 뭐 관리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관리인, 또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인간을 보는 관점도 각기 다 다르다는 거,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거, 생산성만, 인간성만,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인간성과 생산성을 함께 강조하는 이론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돼 왔다는 걸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고전적 관리론 해가지고 뭐 전통적 관리론 또는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고전학파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과학적 관리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다 과학적 관리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테일러하고 포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지만 앙리 페어로는 안 그래요. 왜냐? 사업 전반에 걸친 겁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경영의 원리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넓게는 다 고전학파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게 프레데릭 테일러인데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갖다 체계화해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테일러는 그러니까 작업 현장 책임자예요. 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자가 아니라 작업의 현장 감독이었던 겁니다. 근데 현장 감독으로 부임해서 보니까는 뭐예요? 일하는 게 너무 어영부영하다 이거죠.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어영부영. 그러니까 생산성은 엉망이고 생산성은 엉망이고 일종의 그 태업이나 마찬가지죠. 1시간 일했지만 일한 양이 거의 없다. 이런 걸 갖다가 흔히 사보타지, 태업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한 것만큼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목표 과업량을 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과업량. 근데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를 한 겁니다. 작업 시간과 작업 동작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하루 목표 과업량을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 흔히 오늘날 얘기하는 뭐죠?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한 겁니다. 차별 성과급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작업 현장의 생산성을 빠르게 높였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표준 과업량을 설정한다. 표준 과업량을 설정한 다음에 달성하면 높은 임금,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뭐 정의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특징 보시면 됩니다. 특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해가지고 첫 번째가 과업관리입니다. 과업관리인데 과업을 어떻게 관리한다?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왜 과학적이에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그러니까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를 통해서 목표 과업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목표 과업량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과학관리라고 해가지고 과업을 과학적으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태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태업이라는 것은 일은 합니다. 파업이 아니에요. 일은 하지만 대충대충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과업을, 목표 과업을 과학적으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과학관리. 그래갖고 이제 과업을 달성하면,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뭐죠? 이게 차별 성과급제입니다. 차별 성과급제도 테일러 시스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고임금, 저노무비를 달성하고자 했던 겁니다. 고임금이죠. 왜냐하면 목표 과업량만 달성하면 고임금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예요? 노무비는 평균적인 노무비는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뭐예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입니다. 그리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작업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작업을 표준화한다. 또 한 가지 조직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능식 직장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직능식 직장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능식 조직을 갖다가 도입했다는 겁니다. 원래 직능식 직장 조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포드의 경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능식 조직.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조직입니다. 기능식 조직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갖다가 처음에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제도와 직능식 직장제도와 기능식 조직, 자, 펑셔널, 오가나이제이셔널.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능식 조직이 뭐예요? 근데 정부도 기능식 조직 아니에요. 정부의 경우에도 뭐예요?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등등 해가지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별로 부서를 만든 거죠.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는 뭐예요? 생산부, 마케팅부, 인사부, 재무부, 회계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별로 나눈 거예요. 경영 기능별로. 가지고 자, 기능식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인적 자원 관리인데 뭐예요? 선발, 훈련 이런 거예요. 종업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게 다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한 내용인데 선발과 훈련에서도 뭐예요?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그래가지고 자, 테일러의 경영 관리를 갖다 우리가 흔히 과학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어로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스템의 특징들을 갖다가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러다 테일러의 이런 경영 사상은 나중에 이제 뭐 동료 또는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근데 그 동료와 제자들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별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닌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긴 했던 사람입니다. 길브레스 부부가 있어요. 길브레스 부부. 그래서 특히 이제 동작 연구를 할 때 동작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분석했던 학자가 바로 길브레스 부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길브레스. 길브레스, 길브레스. 자, 부부예요, 부부. 자, 부부가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요? 동작 연구에 관심을 두고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또 길브레스 말고 또 한 명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간트가 있습니다. 헨리 간트. 우리가 오늘 간트라고 하죠, 간트.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트 차트라는 걸 갖다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갖다 과학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 간트하고 그다음에 길브레스 부부, 에머슨,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테일러의 후계자처럼 해가지고 테일러 연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원래 길브레스 부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뭐 수행한 연구 학자들 연결시킨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브레스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하고 이제 동작 연구가 연계돼서 나왔는데, 자, 동작 연구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왔던 인물들이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지만 요새 뭐 교과서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전학파 두 번째가 헨리 포드입니다. 1914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갖다 만들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제 3S를 강조하면서 그만큼 이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포드입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나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그 메뉴에 있는 얘기들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들이니까. 자, 중요한 건 헨리 포드가 이동식 조립법, 즉 컨베이어 시스템을 자동차 조립 공장에 처음 도입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작업을 갖다 표준화해야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작업을 갖다 표준화해야 되고 분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업을 해야 되고 작업을 갖다 표준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중요한 키워드가 1번에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대량 생산 관리라고 하는 거. 왜냐면 계속 반복 생산되는 거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됐으니까 이걸 타고 이어지면서 반복 생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품의 표준화, 제품의 단순화, 작업의 전문화해가지고 이걸 3S라고 합니다. 3S 운동, 스탠다다이제이션,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3S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 조립 방법을 채택해서 이것도 동시관리죠. 동시관리. 그리고 동시관리인데 컨커런트 매니지먼트예요. 동시관리. 왜냐면 컨베이어는 돌아가는데 전체 컨베이어가 한꺼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기간 중에는 뭐예요? 전 작업자가 동시에 달라붙어 갖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문짝만 묻히고 여기서는 유리만 여기서는 바퀴만 달고 뭐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전 종업원이 뭐예요? 동시에 달라붙어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시관리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관리하는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컨베이어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속도를 갖다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또 시간 연구를 해야죠. 작업 시간 연구.
타이어 하나 끼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문짝 하나 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역시 시간 연구를 통해서 뭐예요? 적정한 라인 흐름을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포드 시스템의 경우 특징, 이동 조립법입니다. 이동 조립법.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조립법이라고 할 때는 일에 사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일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죠. 사람에게로 일을 가져가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포드의 생각을 실현시킨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 얘기만 보세요. 기억에. 다음에 두 번째는 포드의 경우에도 고임금 저가격 원리입니다. 그 당시 포드 자동차에서는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이 2.85달러였는데 포드 자동차에서는 시간당 5달러를 줬어요. 시간당 5달러. 그래갖고 이건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면 효율 임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임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냥 고임금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갖다 이제 보통은 효율 임금 정책, 효율 임금 정책 또는 뭐예요? 높은 임금을 주는 거니까 고임금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처음 도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드의 경우에는 포드의 경영 이념을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하는데, 포드가 관심을 뒀던 것은 뭐예요? 경영은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포드의 경우 경영은 사회에 대한 봉사다. 그 사회에 대한 봉사로 생각했으니까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차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타게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종업원들도 자동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차를 사갖고 타게 하려면은 원가를 절감해야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걸 갖다가 사회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고 종업원에 대한 또 배려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높은 임금을 지급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가지가 고임금 저가격 원리.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 지급하고 제품 가격은 낮춰서 누구나 다 자동차를 타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봉사주의 해가지고 영리주의를 갖다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경영도 뭐예요? 사회에 대한 봉사다. 그 봉사라는 게 뭐예요? 누구나 싸게 차를 사서 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단순화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리을의 3S 지금도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3S 해가지고 스페셜라이제이션. 물론 분업을 해야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업을 해야죠. 한 사람은 타이어만 끼우고 한 사람은 문짝만 달고 분업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그 일의 숙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숙련도가 높아지는 게 바로 뭐예요?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그 다음에 단순화. 부품을 단순화해야 돼요. 부품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컨대 나사못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나사못이 다 다르다 규칙이. 그럼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량 생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사못도 몇 가지로 단순화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단순화한 다음에 대량 생산하게 되면 나사못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순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표준화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 해가지고 3S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거기 미음에 비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된 거 아니에요. 자동화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생산 라인에 비숙련공을 투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냥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숙련공을 활용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도 이것이다. 공통점도 있죠. 뭐예요? 시간 연구. 시간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확인하시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포드 시스템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인간이 기계가 됐다는 거죠. 인간을 기계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단순한 기계의 일부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경우에 역시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했고, 거기서 보는 인간과는 뭐예요? 경제인, 기계인입니다. 포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포드의 경우에는 기업 경영을 사회에 대한 봉사로 파악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 연구. 그리고 이제 관리에서는 뭐예요? 관리에서는
관리에서는 동시관리예요. 동시관리. 동시에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시관리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거기 뭐 두 가지 차이점표를 만들어서 봤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별 지장은 없고요. 이미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그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16년에 프랑스의 사업가입니다. 1916년에 프랑스의 사업가인 앙리 페요리. 자, 경영 전반에 걸친 원리를 갖다 제시해요. 그래서 갖다가 페요레, 이건 일반 관리라고 합니다. 자,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예요.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일반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사업자인 앙리 페요리 일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면서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몇 가지 원칙도 제시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나와요. 자, 특히 이제 거기서 앙리 페요리의 경우에는 기업의 활동을 6가지로 정리합니다. 기업의 활동을. 물론 이제 조직의 활동이죠. 자, 생산과 가공을 의미하는 기술 활동. 자, 판매와 구매와 관계가 된 상업 활동이 있고 자본 조달 및 운영 관련된 재무 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의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해가지고 뭐요? 회계 활동이 있죠. 그다음에 자산의 보전 및 종업원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보전 활동이 있고 마지막으로 관리 활동이 있는데 그 관리 활동이 바로 뭐냐?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로 이어지는 관리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활동으로 구분했다. 자, 6가지 활동으로 구분했는데 그중에 관리 활동, 그중에 6번째 나오는 관리 활동에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포함돼요.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리 활동, 계획, 지휘, 조정, 계획. 그 원래 페요리 강조하는 게 4가지죠. 페요리 강조하는 게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이거 5가지인데 오늘날 보통 우리가 경영 관리의 과정에서 4가지 강조하는데 원래 앙리 페요리 제시한 건 5가지입니다. 페요는 제시한 건 5가지예요. 뭐죠? 계획, 조직화, 조직을 만들어야죠. 조직을 만든 다음에 뭐냐? 조직을 만든 다음에 원래 이제 우리가 지휘 통제라고 하는데 지시예요. 여기서는 지시. 자, 페요리의 경우엔 지시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지시 또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 다음에 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페요리의 경우엔 5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계획, 조직화, 지시, 조정, 통제.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관리의 4가지에서 경영관리, 즉 경영 프로세스 할 때는 4가지만 얘기하는 4가지가 뭐죠? 4가지가 플래닝, 계획. 그 다음에 2번째 조직, 오가나이징. 조직을 만들었으면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게 바로 뭐 지휘라고 합니다. 지휘, 리딩이에요. 그래서 4번째가 통제입니다. 아주 4단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경영관리의 과정을 4단계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제시하는 4가지 일반적인 경영 프로세스인데 이걸 처음 제시한 인물이 앙리 페요리고 페요리의 경우에는 뭐요? 5가지로 제시해요. 5가지. 자, 계획, 조직화. 자, 거기선 원래 페요리의 경우에는 지휘가 아니에요. 지시지, 지시. 지휘가 아니라 지시. 그 다음에 조정, 통제 해가지고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페요리 제시하는 관리 5요소 꼭 순서대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계획, 조직화, 지시, 조정, 통제 5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경영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관리 5요소 해가지고 5가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또 앙리 페요리는 1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해요. 1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물론 처음에 가끔 나옵니다. 자, 2018년에도 14가지 관리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 돼요. 줄줄 외울 게 아니죠. 그래서 14가지 관리 원칙이 있는데 14가지 관리 원칙에 첫 번째는 뭐죠? 분업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작업을 분업화, 전문화한다는 거죠. 자, 분업한 다음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전문화라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이죠. 그 다음에 2번째,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누구나 지켜야 될 룰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된다. 자, 명령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령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지휘 통일이 있죠. 지휘 통일.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는 거 지휘 통일이 있고. 자, 조직의 목표가 우선입니다. 만약에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조직의 목표가 우선입니다.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집권화, 계층화, 또 질서와 순서라든가 공정, 그리고 이제 고용보장, 자율권 부여, 협동심 부여해가지고 이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앙리 페이올의 5가지 관리 요소, 자, 관리 과정, 이게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14가지 관리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 점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이런 문제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뭐 공인노무사 경영학 시험이나 뭐 가맹거래사 경영학 시험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체 경영학 시험에서도 흔히 나와요, 이게. 자, 페이올이 제시한 경영관리의 5요소, 즉 경영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 5가지로 옳지 않은 게 뭐냐? 5가지가 뭐예요?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 조직화, 지시, 조정, 통제. 5가지예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실행이라는 거 따로 없습니다. 이런 건 따로 없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나와야 맞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오실 내용은 그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이 나와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마지막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관료제라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막스 베버의 경우에도 뭐요? 자, 고전학파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해가지고 예컨대 이념형 관료적 모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배 방식을 3가지로 구분해요.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 해가지고 3가지 지배 유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것도 자, 막스 베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경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베버 얘기할 때 의뢰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카리스마적 지배, 그 다음에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까지 3가지 지배 유형을 제시했지만 시험에 직접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관료제론의 특징에 대해서만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료제론의 특징 해가지고 언급된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관료제니까 당연히 계층제죠. 사원들은 많고 그 위에 대리 적고 과장 더 적고 차장 더 적고 부장 더 적고 이런 식의 구조예요. 계층제를 갖다 이루고 있다. 피라미드형이에요. 자, 피라미드형 계층제를 갖다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 얘기 한번 좀 보시고 거기 뭐 중간에 설명 나와 있는 거 그냥 뭐 안 봐도 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자, 이 행정도 룰을 만들어 가지고 룰대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룰을 만들어 가지고 룰대로 규칙이나 법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3번째로 관료제하에서는 모든 게 다 문서주의예요. 문서주의. 그래서 이제 문서화된 공식적 규범이나 절차 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서주의. 그다음에 자, 업무 영역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책은 다른 직책의 직무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직무와 잘 정의된 권한의 영역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분업화 및 전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업화 및 전문화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이라 뭐 지금 다른 얘기하느라고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늘 나옵니다.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테일러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함께 앙리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도 잘 나오고 포드 시스템 그리고 지금 본 베버의 관료제론도 핵심은 한번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인간관계론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